왜 싸워 이놈들아. 자, 43쪽에 뭐부터 할 거냐? 옥랑자전. 으이씨야. 옥랑자전이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옥랑이죠, 옥랑. 옥랑이가 아니라 옥랑. 그래서 김씨고요. 김옥랑입니다. 김옥랑. 어디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인물도 한번 하면 다 끝납니다. 옥랑은요,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유형의 여자입니다. 되게 적극적인 여성이야. 자기가 뜻한 바를 자기 스스로 하는 뭐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옥랑이랑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기로 했냐면 이시업이라는 애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시업이 어떻게 해서 옥랑의 집에 와서 이 옥랑이를 데려가야 되잖아. 그 홀레길에서 하인들끼리 싸워요. 하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시업이 싸운 게 아니라 하인들끼리 막 싸워요. 투당탕탕 하다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인 거야? 하인들끼리 싸우다가 죽었죠? 그런데 누가 투옥하냐면 이시업이 살인죄로 투옥합니다. 살인죄로 투옥을 당합니다. 투옥을 당해요. 누가? 이시업이. 그러니까 이시업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살인죄로 투옥이 된 거야. 옥랑은 이시업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렇게 자초지종을 딱 따져봤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하인들이 싸움이 벌어져서 우연치 않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누명을 쓰고 투옥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옥랑이 이시업의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장을 해요. 남장을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냐면 정식 혼례는 이루진 않았지만 혼례를 지르기로 했죠. 그래서 옥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시대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소천이래요. 작은 하늘. 소천과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하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신은 남자고 큰 뜻을 이뤄야 되니까 내가 대신 옥살이를 하겠대요. 옥살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옥살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시업이 무슨 개소리냐, 내가 있어야지 왜 네가 대신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옥랑이 만약에 바꿔주지 않는다면 난 자살할 거야.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시업이 그럼 옥랑이도 살릴 겸 나도 살 겸 해서 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옷을 서로 바꿔 입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흥 지역의 부사는 벼슬입니다. 영흥 부사가 이렇게 봤더니 바뀌었어요. 분명히 내가 잡아놓을 때는 이시업이었거든요. 너 얼굴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내게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궁을 하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누구부터 족치기 시작하냐면 이시업을 잡아놨던 옥 관리들 있죠. 옥을 지키는 관리들. 걔네를 불러서 난리를 칩니다. 네가 감히 죄인을 바꿔치기래? 그래서 혼쭐을 냅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아니 나는 얼굴 몰라요. 이시업을 직접 잡아온 사람이 아닌데 얼굴 모르는데 이시업을 잡아온 사람은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죄인을 바꾸고 나서 아픈 척해? 집에 가서 그놈을 데려와요. 근데 진짜 아픈 거야. 그래서 진짜 아프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럼 아픈 게 맞잖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관가를 나가다가 죽어요. 진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웅부사가 옥랑이한테 신문합니다. 너 새끼야 뭐야? 너 뭔데 바꿔치기를 했냐? 라고 얘기해요. 여자에게서 남자는 작은 하늘과 같은데 여자로서 남자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나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편을 섬기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섬기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영웅부사가 분명히 죄인을 바꿔치기 했으니까 나쁜 놈이죠. 죄를 지었죠. 이놈을 혼을 내줘야 하는데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여자가 없거든요. 아니 이런 조선 후기에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남편한테 대드는 애들도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옥살이를 해? 엄청난 애구나 라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보고를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번에는 뭐냐면 함경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냐면 절행. 절행이라는 건 절개를 지킨 행동, 그죠? 절행을 보고합니다. 아니 지금 봤더니요 남편을 위해서 대신 옥살이 한다는 훌륭한 여인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요. 함경감사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야 그거 흔치 않은 일이다. 야 이건 내 손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임금이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임금에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다시 절행을 보고합니다. 절행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듣고 지금 사회와 같은 곳에서는 저 옥랑 같은 모습이 참 괜찮구나.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상이 옥랑의 죄를 사해줍니다. 죄를 사합니다. 그럼 죄를 사해주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벼슬을 내립니다. 벼슬을 내려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와 무척 간단하구나. 그러면 이거 한번 설정 한번 풀어볼 재미가 있겠죠? 네. 어딨지? 여기 있다. 자 언니 거 저기 오빠 셋. 자 이놈은 천변풍경이랑 같이 묶어봤네.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277 프린트몰 277 슬쩍 볼게요. 옥랑은 우리가 고전소설 읽을 때 앞에 큰 덩어리는 어떤 사건이 제시되고 뒤에 어떻게 해서 그에 대한 원인이 제시된다고 그랬죠. 두 덩어리 된다고 그랬고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옥랑의 동그라미 땅 치는 거지. 옥에 갇힌지 수삼일이 지나니 영흥부사 동그라미 좌기를 엄숙하고 좌기라는 것은 일을 보다 앉아서 일을 본다 뭐 이런 거. 업무를 보느냐 업무를 엄숙하게 하고 이렇게 사록 죄인을 잡아들여 문초할 때 살인을 한 죄인을 잡아들여 문초할 때 옥랑이 큰 칼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옥졸에게 부축되어 겨우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더라. 솔직해요. 고전소설에선 작가가 개입하는 거 잘 봐달라고 그랬죠. 작가가 개입하는 걸 보면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잘 드러난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게 여긴 건 옥랑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옥랑이가 긍정적인 인물이구나. 땅 체크. 부사가 죄인을 살펴보니 전일에 가둔 죄인이 아니니까 바뀌었죠. 옥랑이가 남편이랑 바뀌었잖아. 놀라며 이상히 생각한 부사는 일변 한편으로 옥졸을 잡아들여 꿇어앉히고 꾸짖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옥졸이니까 그 감옥 지킨 애들 막 데려온 거야. 살인자는 국법이 지어마거늘 네가 감히 죄인을 임의로 바꿨으니 그 죄는 죽고도 오히려 나무미 쓰렸다 하며 사령을 호령하여 형틀을 메어놓고 벌하며 간계를 자세히 아뢰었다. 그러하나 본디 처음에 이 시업을 가둘 때 압송하던 옥졸은 갑자기 병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줄 쳐야겠죠? 그 옥졸에 대한 정보죠. 병이 나서 들어오지 못한대요. 다른 옥졸이 거행하게 되었으니 그 진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했다고요. 얼굴을 모르니까. 옥졸들이 천만 뜻밖의 이러한 곤경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즉시 원통함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소인들을 어찌 감히 막중하온 관령을 받잡고 간사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소인들은 저 죄인을 처음 압송하던 무리가 아니고요. 고로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해요. 당초에 분부를 받은 옥리를 잡아들여 문초하시면 자초지정을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소인들은 실로 억울하오니 명정지하의 목숨을 바칠지라도 간계를 꾸민 일이 없으니 동촉해 주세요. 하니 부사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죄인을 처음 압송한 옥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옥리 얘가 뭐야? 처음에 압송한 옥리죠. 신병이 중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부사가 매우 노하여 하는 말이 병세가 중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거짓으로 칭병하여 병을 칭하여
죄를 모면하려 함이니 빨리 잡아들여라. 거짓말인 줄 아는 거야. 하며 호령이 추상 같으니 나졸이 성화같이 재촉하느라. 기실, 뭐 사실상 뭐 이런 거. 그 옥리는 병세가 침중하여 기동을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능히 돌아올 수 있으요마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작가가 개입했죠. 그러니까 그 옥리는 아픈 게 맞아요 라고 해줬자. 관령이 지엄하니 부득이 들 것에 의지하여 들어가게 되니라. 부사가 살펴보매 옥리는 과연 병세가 침중하여 정신이 훈미하고 숨이 곧 끊어질 것 같기에 즉시 도로 내려보내려 하나 미처 관문을 나가지 못하고 죽었다. 부사는 후회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부사는 나름대로 인간적인가 봐. 아, 내가 괜히 불러서 죽게 만들었구나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네. 이래하여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겠기로 즉시 옥랑을 형틀에 올려 매고 노한 음성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추궁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로 감히 죄인을 대신하여 간하였으며 처음 갇힌 죄인을 어디로 보냈느냐? 사실대로 아뢰라. 추호도 은휘치 감추지 말아라. 아우, 죄인은 본래 본군 김자수의 딸 옥랑이에요. 김옥랑이네. 고원 땅. 아까 했잖아. 아까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유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유잖아. 고원 땅 이춘발의 아들 이시업과 혼인을 하기로 했었는데 금일 15일이 혼례일이어서 친사를 맺고자 길을 차려 오옵더니 중로의 중간 길에서 불행히도 어망홍리로 뜻밖의 변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죄첩은 듣자오니 죄를 지은 여자, 그러니까 나 자신, 내가 듣기로는 남자는 여자의 소천이라 작은 하늘, 하옵기로 여자의 도리는 타인에게 한번 허락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고치지 아니하는 법이 없으니 가군은 남편, 실제로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의리는 또 따라 죽사움이 마땅하거늘 만약에 진짜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는 따라 죽는 게 원래 원칙이 다 뭐 이런 식인가 봐. 근데 지금 죄도 안 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야. 하물며 성물실화로 감히 남복으로 갈아입고 옥리를 속여 대신 갇히고 가군을 내어 보냈으니 당당하게 얘기하네. 내가 보낸 이유를 다 설명합니다. 국법에는 죽을 죄를 지었으나 죄첩의 의리에는 마땅하온지라 당장 죽고도 여한이 없습니다. 바라거니 빨리 형벌을 내려주세요. 죽을 거야. 내가 죄 지은 거 맞거든. 나 죽여라. 하지만 남편은 내가 살려야겠어. 이런 얘기네. 이렇듯 낭자의 언사가 말투가 매우 씩씩했다. 부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야, 이 지방에 왕화가 멀므로 풍속이 보잘것없어 삼강오륜을 제대로 아는 자가 드물었는데 어찌 저러한 여자가 있을 줄을 알았느냐. 이는 비록 옛날에 열려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로 아름답고 희한한 일이구나. 부사는 즉시 사연을 갖춰 기록하여 가명의 장계를 올려 아뢰니 함경 감사가 이 보장을 읽어보고 크게 칭찬하기를 하방 여자로서 어찌 이런 식견이 있을까. 이는 진실로 범상한 여자가 아니구나 하며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며 무수히 찬양했습니다. 뒷얘기는 어떻게 써? 예, 그것을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써? 죄를 사하고 벼슬을 내려줬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였네. 자, 그러면 앞에 거 슬쩍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네. 앞에 거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천변 풍경의 천변이 어디야? 청계천 주변이었죠?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여러 인물들을 관찰하죠. 남자들은 어디? 이발소 안에서 관찰. 여자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 빨래터에서 관찰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주십니다. 출발! 자, 다시 두 번째 거. 둥둥 낭낭둥 해보자. 둥둥 낭낭둥. 자, 여기에 둥둥이니까 의성어고요. 여기 낭낭이라고 있으니까 이거 낭낭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옛날 얘기 중에서 호동왕자전 기억나요? 네. 호동왕자전. 낭낭공주 호동왕자. 호동이 어떻게 해서 낭낭국을 공격하러 가죠? 그죠? 그런데 낭낭국에는 뭐가 있어? 공주. 공주가 있겠죠. 거기엔 자명고가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센서 같은 거야. 저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그 자명고가 둥둥둥 울려.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입 센서 같은 거겠죠. 그죠? 방범 센서 이런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호동이가 자꾸 낭랑국 공격하는 게 실패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호동이랑 낭랑이랑 좋아하잖아. 그래서 낭랑이가 어떻게 해줘요? 그 자명고를 찢죠. 자명고를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호동이가 고구려가 낭랑국을 이게 뭐야?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낭랑공주도 살려내고 그다음 뭐야? 낭랑국의 왕도 살려내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가 호동왕자전이잖아. 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호동이가 낭랑공주를요.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인물도를 한번 해보자. 인물도는 호동이가 나옵니다. 호동하고 낭랑국의 공주 있죠? 낭랑공주. 낭랑공주는 어떤 관계야? 둘이 하트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야. 근데 호동이는 고구려의 장군이죠? 고구려의 장군이고 왕자죠? 고구려 왕자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낭랑국의 공주죠? 낭랑의 공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동 밑에는 충실한 부하인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라는 애가 충실한 부하야. 그래서 호동에게는 항상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부하입니다. 부하야. 자, 그런데 이 부장이 낭랑공주를 설득합니다. 아니, 당신이 좋아하는 호동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명고가 자꾸 울려서 공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명고를 찢어준다면 당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가족들을 다 살려줄 거다. 우리 호동왕자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호동이가 반대합니다. 아니, 장수가 1대1로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렇게 비겁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랬더니 부장이 무슨 소리냐, 전쟁인데 이기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장이 설득해서 낭랑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자명고를 찢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명고를 찢어요. 찢고, 자명고는 일종의 침입 시스템이라 하죠. 침입 시스템이라, 방어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게 없어지니까 호동이가 고구려가 낭랑국을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명고를 찢는 모습을 보니까 낭랑공주의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낭랑공주를 죽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호동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졌죠. 그죠? 호동은 낭랑국을 점령하고 나서 낭랑공주, 내가 사랑하는 낭랑공주뿐만 아니라 낭랑공주의 왕, 아빠도 살려내기로 했는데, 아빠가 낭랑공주를 죽여버렸네. 그러면서 낭랑국이 점령당하니까 아빠도 자살을 합니다. 이런, 다 죽어버렸네? 그래서 호동이는 전쟁에 승전을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낭랑공주에 대한 죄책감. 낭랑공주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살려내기로 했는데 살려내지 못하고 나만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희곡은 낭랑공주가 죽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놈은 죽은 것부터. 이거는 일단 호동왕자전과 내용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내용이 안 맞는 게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니까 호동 왕자의 엄마지. 그죠? 근데 얘는 의붓엄마야. 의붓엄마. 그런데 설정이 낭랑공주와 왕비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야. 그런데 얘가 낭랑공주의 언니야. 쌍둥이지만 언니 동생은 있잖아. 그러니까 낭랑공주의 일란성 언니입니다.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얘는 왜 고구려의 왕비가 됐냐?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정략 결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고구려가 백제를 점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점령하지 않으려면 가족 관계를 맺으면 점령하지 않을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야. 고구려의 부인이 된다면 낭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낭랑국과 아버지를 살려준다라는 얘기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얘는 뭐 하냐면 무당입니다. 어미무당. 무당 중에 짱이야. 무당. 그래서 옛날에는 재정사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이 뭔가를 다 하고 하는 거죠. 그거 깜빡거리냐? 아니구나. 아니었네.
어미무당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동이가 승전을 해서 나라에서 잔치를 합니다. 얘는 왕비는 뭐냐면 접신을 합니다. 신이 들어와요. 무당이니까. 근데 고구려의 신이 뭐야 딱 들어와서요. 대사하는 거 보시면 왕비가 대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신을 해서 고구려의 주몽신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야. 얘는 무당입니다. 자, 어미무당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래서 왕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호동이가 승전을 했는데 이겼죠. 물론 자기 나라를 망했지만 그죠, 이겼잖아. 그 다음에 나는 고구려의 왕비니까 그래서 고생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호동이가 너무 시무룩한 거야. 왜냐면 고구려에 돌아왔더니 왕비를 봤더니 너무 똑같이 생겼어. 당연히 일라성쌍둥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 또 낙랑공주가 생각나고 그러면 자명고 찍었죠. 이게 생각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내 동생을 사랑했다니, 아유, 불쌍하구나. 내 동생 죽었으니까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내가 위로해줘야지. 라고 해서 왕비가 역할놀이를 해줍니다. 뭐냐면, 왕비가 낙랑공주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 만남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해요. 그랬더니 호동이가 처음에는 혼란해요.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공주, 맞아. 우리 그때 거기 봐서 만났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 좋다가 내가 막 속 시원히 막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왕비는 그렇게 역할놀이를 통해서 호동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짠 하고 나오면서 어때요? 마음이 편해졌지요? 뭘 물어봤더니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매일 계속 역할놀이 하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나름대로 위로해주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낙랑국에서 잡혀온 포로, 망했으니까 이제 포로들 다 포로잖아. 시녀가 있습니다. 몸종. 근데 딱 봤더니 왕비가 봤더니 너 어디 출신이냐? 낙랑국이요.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시녀가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뭐 들려줬냐면 글쎄 그 호동왕자가 낙랑공주와 짜고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낙랑국이 망했고 그거로 인해서 아빠가 죽었어요 합니다. 그럼 이 나라를 죽게 하고 아비를 죽게 하고 동생을 죽게 한 건 누구야? 원흉은 호동이죠. 그래서 왕비가 보복을 다짐합니다. 역할놀이를 하면서 슬쩍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역할놀이를 하면 할수록 호동이가 낙랑공주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데 왕비도 자신이 낙랑공주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낙랑공주인가요? 역할놀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나도 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왕비도 호동이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이 이거야.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설에서 이 희곡에서 나팔소리가 납니다. 나팔소리. 그 다음에 요거와 정반대 소리가 있는데 둥둥둥 북소리입니다. 정반대야. 나팔소리는 뭘 상징하냐면 고구려를 상징합니다. 고구려를 상징하고 그렇다면 북소리라면 당연히 뭘 상징할까? 낙랑을 상징합니다. 상징해요. 그래서 아까 역할놀이 할 때 나팔소리가 빰빰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고구려가 된 거야. 근데 갑자기 둥둥둥 소리가 나면 낙랑국으로 설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낙랑국에서 호동이랑 낙랑이가 서로 지냈던 그 시절로 넘어가는 거야. 둥둥둥. 자, 그러면서 호동이는 요 가운데에서 항상 이 북소리를 들으면 뭐가 들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북소리만 나오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구려가 어느 날이 아니죠. 한 7, 8년 거의 한 10년 가깝게 계속 가뭄이 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점괘를 하겠죠. 왕비가 해서 주몽신이 싹 들어옵니다. 주몽신이 들어와서 막 점괘를 치는데 호동 방에서 낙랑국의 불상이 나옵니다. 낙랑국의 불상이 나와요. 이게 원흉이다라고 이제 주몽신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뭄이 든 것은 낙랑국의 어떤 거짓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접신한 왕비가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 이 새끼 일로 와 합니다. 그러면서 북을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흰북, 하나는 검은북을 준비합니다. 검은북을 준비해요. 근데 호동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냐면 흰색 옷입니다. 즉 흰색은 고구려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접신한 왕비가 내 이놈아 흰북을 두드려라 라고 합니다. 흰북을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고구려에 충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흰북이 상징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삶이야, 삶. 근데 검은북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것은 바로 뭐야? 낙랑국을 상징합니다. 즉 이걸 두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동은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흰북이냐 검은북이냐, 그죠? 주몽씨는 자꾸 뭐야? 흰북을 두드려서 고구려에 충성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호동은 얘기합니다. 나는 고구려에 충성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낙랑국을 점령한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차명고가 울리지 않아서 망한 낙랑공주에게 너무 죄책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얘는 뭘 울리냐면 바로 검은북을 두드립니다. 얘를 울립니다. 자, 이것을 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죄책감이죠? 그죠? 스스로. 그죠? 이것은 죄책감에 스스로를 벌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나팔소리, 흰북, 요렇게가 비슷한 내용. 북소리와 검은북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겠다. 자, 제목은 둥둥낭낭둥 했어요. 그럼 요거는 뭐야? 둥둥낭낭둥은 뭐야? 요거죠? 북소리죠? 북소리. 그죠? 북소리니까, 아하, 이건 의성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 소설에서의 북소리는, 북은 2번 울립니다. 그죠? 관계된 건. 첫 번째는 시작에 할 때 자명고 소리입니다. 자명고 소리를 상징하기도 하겠죠. 근데 자명고가 울리면 외세가 침입하는 거니까 대비를 하는 거잖아. 울리지 않아서 낙랑국이 망하고 아비의 손에 낙랑공주가 죽고 자살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울지 않아요. 울리지 않은 거겠지. 얘 찢었으니까. 그래서 비극의 시작입니다. 비극의 시작이 이거로부터 출발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검은 북소리입니다. 맨 끝에 검은 북소리. 자, 검은 북소리는 고구려에서 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구려에서의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울립니다. 검은 북소리가 울립니다. 이건 뭐야? 낙랑공주에 대한 죄책감이죠. 낙랑. 이거는 울림. 에이씨. 울림. 이렇게 쓰자. 자, 요건 낙랑공주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요와 연결된 거를 또 한번 해봐야겠다. 자, 요게 뒤에가 한 장에 뚝 떨어졌어. 뒤에 한 장이 떨어져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너는 아예 한 장이 없다? 이걸로 가지고. 내가 안 했음. 그냥 한 장 떨어졌다고 풀라. 야, 너 왜 발로 차, 너, 이씨. 자, 낭낭둥둥, 낭낭둥, 둥둥 낭낭둥. 자, 풀어줘.